군부대와 의료기관, 가족 모임 등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로 인한 폭발적 확산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올해 연말까지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병률 차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14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엿새 동안 꾸준히 이어졌던 두 자릿수에서 다시 또 이렇게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게 된 건데 보면 지역 감염 사례가 9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입니다. 국내 감염 사례 못지않게 해외 유입 사례도 늘어난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경기에서 49명, 서울에서 29명, 전북에서 6명, 인천에서 5명, 부산, 대전에서 2명, 대구에서 1명. 이렇게 지역별로도 굉장히 또 다양하게 여전히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치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6일 동안 연속해서 두 자리 숫자,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50명 내지 6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오늘 발표는 이제 세 자리 숫자가 됐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연휴가 시작되는 1일을 생각했을 때 잠복기가 이제 통상 14일인데 통상적으로 7일 정도가 되면은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연휴의 첫날 이 코로나19에 노출됐던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는 뭐냐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환자의 증가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첫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방역 당국이 추석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그 이동과 또 접촉을 통해서 환자가 증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 예상이 맞는 그런 조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일주일 중에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뭐 그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추석 연휴 첫날로 들어가는 시점에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들은 지금 확진자가 돼서 수치에 반영됐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 4일부터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7일 정도쯤이 이제 피크를 이루고요. 보통 우리가 최대 잠복기 하게 되면 이제 2주를 잡는 거죠. 그 7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좀 반영된 수치인 것 같은데 사망자도 오늘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3명이나 나와서요. 어제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0명이 나와서 이제 사망자 증가세는 좀 꺾인 건가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언제 정도까지 사망자가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사망자는 아무래도 이제 위중 환자 수의 숫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환자 중에서 60대 이상의 그 고령층 또 기저질환자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네. 현재도 이제 위중 환자 수가 1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바가 조금씩 이제 수치로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 간의 집단 발병을 우려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사례로도 드러났습니다. 전북 정읍에 일가족 확진자들이 나온 그 마을 전체가 14일간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마을에 한 1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교수님께서 좀 예상을 하시기에는 마을 전반적으로 좀 조용한 전파가 이미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 양지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마을이 지금 32가구 7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가족 8명 감염 이후에 지역 주민 4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 검사가 지금 결과가 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서 추석 명절 동안에 이제 많은 그 접촉이 있었다면은 지역사회 주민들도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나올 걸로 합리적으로 좀 추론이 가능할 텐데 얼마나 나올 걸로 예측이 되시고 또 5월하고 8월 연휴 때에 비하면 지금 양상이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5월 달, 8월 달에 그 이 환자 발생 양상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거리두기에 많은 신경을 쓴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8월보다는 환자의 발생 양상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역약도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치가 좀 증가는 불가피하겠지만 이게 좀 절제가 돼야 어느 정도 방역에 효과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8월 연휴를 경험을 하면서 400명대, 300명대, 200명대 그리고 100명대가 상당 기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추석을 맞이해서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오늘 이제 110명대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아무래도 100명대 환자의 발생은 당분간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번에 또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엿새 동안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오늘 세 자릿수를 기록한 114명이 나온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를 방역 당국이 이번 주 내에 발표를 하겠죠. 어떤 식의 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리두기 뭐 세분화, 단계 세분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그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좀 광범위하다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들을 감안해서 방역 당국이 새로운 거리두기 원칙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석 이 연휴 기간 동안의 환자 발생이 이제 오늘 첫 이 점수가 114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당분간 더 유지가 된다, 지속이 된다, 증가한다 한다면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거리두기 상황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10월 1일 연휴 시작되기 전에도 수치를 좀 보면 월화, 주말 포함해서 월화 정도에는 두 자릿수로 좀 감소를 했다가 수요일부터 그 검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뭐 세 자릿수를 보이는 기록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100명 초반대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추석 연휴의 전파가 그렇게 크진 않지 않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떤가요? 글쎄요. 일단 오늘의 114명 수치는 네. 추석 연휴 5일 동안의 접촉자와 또 그 결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이번 일주일 동안의 환자 발병 양상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떤 형태로 조정할 것인지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특히 또 10월 9일 또 3일 또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간들이 같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 상황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들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포함을 해서 모두 2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은 출입 금지된 상황이고 첫 확진자가 나온 5층만 동일 집단 격리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신병원이나 이런 곳은 이동이 크게 자유롭지도 않고 요양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층에서만 이렇게 좀 국한된 동선이 있기 때문에 그 층만 동일 집단 격리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는 있지만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다양하게 좀 층수 상관없이 이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층만 이렇게 동일 집단 격리를 한다는 것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병원은 현재 건물 전체가 지금 폐쇄가 된 상황이죠. 예. 그리고 또 이동을 전부 이제 제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5층만 코호트 격리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환자들의 이동이나 또는 근무자들의 이동은 제한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현재 400여 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100명 정도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요. 추가로 3명이 더 늘어나서 29명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300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재활병원의 경우에는 네.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촉이 또 많을 수 그렇습니다. 있죠. 또 이동이 자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 이 병원의 1층에는 이제 편의점, 음식점, 카페 이런 편의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종사자뿐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도 함께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들에 대해서도 접촉자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이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병원하고 뭐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서초구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확진자가 카페 직원이고 근무 시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했기 때문에 손님으로의 전파는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동료가 전파가 됐는데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공간이 같은 분도 하나가 전파가 됐는데 그 방은 다른데 그 뭐 주방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뭐 흔히 말하는 고시원 형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측면에서는 주거지에서도 또 방역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일종의 공동 생활 양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평상시에 같이 근무도 하는 이제 그런 친밀한 사이라고는 합니다만 네. 혹시라도 모를 감염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상생활 중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강한 접촉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전파 가능성은 얼마나 좀 보십니까? 일단 8명이 지금 고시원 형태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시원 생활을 하는 그런 예, 예. 사람들 예.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8명 중에서 2명을 제한 나머지 6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지켜본다면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천절 집회에서 또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 당국 스스로도 성공적으로 좀 방역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의 수치를 좀 보면 양성률이 0.9%라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나오는 양성률을 보면 0.1%라고 하는데 월등히 좀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밀집, 밀접, 밀폐 이 3밀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대규모 집회라는 것은 밀집과 그리고 또 밀접 이 두 가지 요소를 좀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감염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접촉자의 양성률에 비해서 이 집회 참석자들의 양성률이 높은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위생 수칙을 강조할 때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은 가급적 피해 주십시오. 이런 네.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대규모 집회는 이 코로나19 같은 그런 이 질병이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자제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이 됐던 독감에 대한 식약처 검사 결과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약간은 아직까지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인플루엔자 백신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25도씨 상온에 노출된 이 백신의 경우 2주간 이 노출된 경우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식약처에서도 역시 동일한 25도씨, 37도씨의 온도에 따라서 24시간, 48시간 이런 상황에 따라서 검사를 했는데요. 24시간 노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37도씨의 경우에는 2개 품목에 약간의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현재 이들 백신은 24시간 이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체 750명분에 대한 이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질병관리청과 그리고 또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좀 이제는 좀 버리시고 정부가 요구하는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면 그러니까 이번 발표 이후에 48만 도주는 수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료 백신 분량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비록 48만 도주가 수거가 된다 하더라도 예비 물량 한 34만 도주가 예비 물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전 국민 대비 57%에 해당되는 백신 물량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백신 접종하는 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유료 백신 물량에 있어서는 사실 현장에서는 유료 백신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물량 부족한 게 없는 겁니까? 일단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 어떻게 보면 좀 집중적으로 접종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만 네.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희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량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12일부터 접종이 재개된다고 하면 일정 자체가 조금씩 뒤로 밀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백신 접종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놓치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네.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접종 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정부가. 그러나 이제 예년에 비춰보면 10월 중순경에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접종을 하게 되면은 2주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인플루엔자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유행 조짐을 보이는 11월 중순으로 따진다면은 현재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흘 만에 퇴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많지는 아니지만 퇴원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의료진 역시도 이제 퇴원을 처음에는 만류를 했지만 뭐 그렇게 퇴원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흘 만에 퇴원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보면 치료한 치료법이 뭐 칵테일 요법을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네.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우리가 통상 칵테일요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네. 여러 가지 약재를 혼합해서 환자에게 투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이즈 환자들의 경우에 이런 그 칵테일요법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뭐 항바이러스제라든지 네. 염증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을 섞어서 치료하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항바이러스인 렘데시비르, 네. 또 염증 치료제인 덱사메사존, 또 항체 치료제인 리젠 이런 약들을 혼합 투여를 한 것이 이제 발표가 됐고 그것을 빗대서 이제 칵테일요법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사용하면 그 인체에는 무해한지 궁금도 하고요. 네. 이렇게 많은 좀 처치들이 가능한 건 미국의 대통령이라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일반인한테 적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렘데시빌의 경우에는 이미 미국 그 FDA에서 승인을 한 약제이고요. 다만 중증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한 약제이면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증인데도 약을 사용을 했어요. 덱사메사존은 원래 비용이 저렴한 약이고요. 다만 이제 그 리젠 이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현재 임상 시험 중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이지만 또 동정적 사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요청에 따라서 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임상 시험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진행 중인 약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의료진으로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그 약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그 약을 그 개발한 제약사에게 요청을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동정적 사용 그런 제도에 따라서 의료진과 또 제약사가 이제 판단을 해서 그 약의 투여가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그 약을 투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치료 과정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아직 임상 시험 중인 항체 치료제 이것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비타민 D의 효능에 대해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보이는 영양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그 비타민 제제와 또 이 무기물 아연이라는 또 이 물질을 투여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들은 이제 뭐 치료제라기보다는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약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뭐 비타민 D나 뭐 아연 이런 것들은 치료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처치와 치료들이 진행이 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호전이 됐고 퇴원을 한 결정에 대해서 의료적 결정보다는 뭐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어서요. 교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령 연령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산소 치료도 일부 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는 네. 혹시라도 이 질병이 또 갑자기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좀 더 입원을 하면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의료진들과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백악관이라는 데서 자가격리 형태의 치료를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집단 면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단 면역, 사실 스웨덴에서 한번 시행한 바가 있는데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서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미국 내에서 지금 거의 뭐 80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집단 면역 방식을 택한다라는 게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이제 논의가 있는 과정이고 확정된 건 아니죠. 네. 근데 사실 이 집단 면역을 채택한다는 이야기는 고연령층 또 기저질환자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 취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의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지만이 이 집단 면역 정책을 채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한다면은 이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자가 있는 분들은 사망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검토 단계라는 말씀이셨고 네. 이 내용도 좀 여쭐게요, 교수님. WHO에서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WHO가 항상 하는 얘기를 보면 무엇 할 수 있다라는 화법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이렇게 말하는데도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했나요? 그 유럽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유럽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또 이 파이자 이들 두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그 약 백신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조기 검토 그 이 3상위 시험 중인 과정에서 임상 자료를 조기 검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신속한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에 따라서 WHO에서 그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 개최 종료 시점에 사무총장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러시아나 중국은 이미 이 자국의 백신을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삼상은 없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은 접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그나마 그래도 두 개 제약사가 3상 시험 과정에서 조기 검토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연내에 혹시라도 이 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이제 시그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백신을 개발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더 선제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외에서 이미 개발이 되면 그게 우리나라에까지 보급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뭐 그 생산 물량과 또 이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 그 접종 결과, 즉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우리가 그 접종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나타났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WHO라든지 또는 그 제약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빠르면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 한 뭐 9월이나 10월 정도, 적어도 한 1년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내년 초나 뭐 안에 올해 말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가져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안전성 확인 후에 가져오기 때문에 당장 그 올해 말에 개발이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걸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또 물량 자체가 단기간에 이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해당 제약회사가 공급을 하기로 한 또 많은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에 선 공급이 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는 백신을 우리나라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하신 중국하고 러시아 3상 생략한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는 소식은 없나요?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요? 뭐 중국은 뭐 지금 전 그 국가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 백신에 대한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자료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병률 차의과 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